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모 사단의 6월 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찢어진 회색 천처럼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부대 전체를 흠뻑 적시고 있었어요. 빗방울들이 병영 건물의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전체적으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이등병 이도연은 비에 젖은 채 야외 작업장에서 삽을 들고 배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흙탕물이 튀어올라 얼굴과 목까지 범벅이 된 상태였어요. 빗물과 땀이 뒤섞여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묵묵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삼날이 딱딱한 흙을 파낼 때마다 철컹하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야, 이등병 이도연. 팔짱을 낀 채 노란색 비닐 우의를 입고 처마 밑에 서 있던 선임 이호철 상병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여친 온다며? 진짜야, 가짜야? 말은 똑바로 해라. 이호철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나서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했습니다. 아빠가 택배 기사시라며 들었는데 혹시 쿠팡맨이 면회 오는 거 아냐? 하하. 주변에 있던 다른 선임들도 이호철의 말에 맞장구 치며 키득거렸어요. 맞아. 택배 온 줄 알고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치킨 배달 온 거 아냐? 하하. 도연은 아닙니다. 라는 한마디도 제대로 뱉지 못하고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인 채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빗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보다 더 쓰라린 건 동료들의 끊임없는 조롱이었습니다. 진짜 올까? 이 개 같은 비에 누가 와? 아니지, 핑계대고 안 올걸. 원래 이런 애들 여친이 그런 거잖아. 가난한 애 만나면 창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맞아. 돈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지, 뭐. 선임들의 조롱은 계속되었고 도연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그의 손은 삽을 더욱 꽉 쥐고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는 턱 근육이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정차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죠. 차량의 번호판을 본 주차장 근처의 헌병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차, 뭔가 다른데? 차에서 내린 건 하얀 우산을 쓴 한 여성이었습니다. 한소윤이었어요. 그녀는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발끝까지 완벽하게 매치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부대 입구까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문 초병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면회객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면회 신청서 있으십니까? 초병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윤은 조용히 명품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작성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류에 찍힌 공식 도장을 확인한 초병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며 굽신거리듯 통과시켜 주었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면회실로 향하는 소윤의 뒷모습을 본 헌병은 급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여자 뭐야? 민간인 맞아? 아우라가 보통이 아닌데? 면회실에 들어선 소윤을 본 주변 병사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네. 저게 이등병 이도연 여친이야? 와,
몸매 봐라. 완전 대박이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얼굴도 완전 배우급이야. 진짜 저녁까지 갈 수 있으려나? 아니야. 군대 생활 힘들다고 도망갈걸. 저런 여자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그런 쑥덕거림과 시선들 속에서 도연과 소유는 면회실 한편의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진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소유는 깔끔하고 우아한 옷차림이었어요. 둘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이호철 상병이 뻔뻔하게 옆 테이블로 다가와 앉으며 듣기에도 민망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이도연아. 그거 진짜 내 여자야? 와, 맛있겠다. 나도 한번 입 좀 될까? 하하. 그 순간 면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계급과 규율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면회실을 나가버렸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선임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만이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면회실을 나선 소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하이힐이 젖은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거리며 내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차가운 침착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부대 면회실 바깥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정자 같은 쉼터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면회 온 가족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지만 이 비 오는 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유는 그곳의 낡은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비가 바람에 날려 조금씩 들어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명품 가방에서 꺼낸 건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래된 피처폰이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작은 안테나가 달린 요즘 시대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구식 휴대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재벌 딸이 왜 저런 구닥다리 폰을 써? 라고 의아해할 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피처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촌인 한승재 중장과의 전용 연락수단이었거든요. 화면에는 저장된 연락처가 단 하나뿐이었어요. 작전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연결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직통 라인인 것처럼 바로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윤아? 저음에 카랭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한승재 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소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나 지금 군부대에 있는데. 부대? 면회 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면회 갔다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임이라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 앞에서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을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승재 중장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부대야? 강원도 쪽인데. 정확한 부대명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소윤아, 혹시 그 부대가 우리 군단 예하 부대 맞지? 아, 맞아요. 삼촌이 오늘 근처 부대에 회의 간다고 했었죠. 한승재 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윤아, 지금 어디 있어? 부대 면회실 근처 벤치에 앉아 있어요. 비 맞고 있는데. 괜찮아요. 절대 움직이지 마. 20분 안에 갈게. 삼촌, 별일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전화한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소윤아,
너는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중한 시민이야. 그리고 군인이 민간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그런 언행을 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한승재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 부대 정보를 파악해 볼게. 너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통화를 마친 소유는 천천히 피처폰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하고 차분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소유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대 건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면회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면회실 창문 틈으로 이호철 상병이 소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동료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저 여자 봐. 삐져서 나가더니 비 맞고 앉아있네. 진짜 어린애 같네. 조금만 장난했다고 저러고 앉아있어? 그래도 몸매는 죽이네. 아까 걸어나갈 때 뒷모습 봤지? 와. 이호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삐졌나? 귀엽긴 하네. 나중에 사과해주면 되겠어. 하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소윤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삐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15분 후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 시계를 보니 벌써 10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무언가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소윤과의 통화가 끝난 지 정확히 18분 후 부대 상공에서 낮고 무거운 진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르르르르. 헬기 로터의 특유한 소리였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헬기가 아닌 대형 군용 헬기의 소리였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상병이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저게 뭐야? 헬기 소리인데. 초소 안의 다른 병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용 헬기 아냐? 근데 이 비에?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건 평범한 훈련용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규모가 달랐거든요. 마치 부대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진동이 땅까지 울리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른데? 헬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 부대 전체가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영 건물의 창문들이 덜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주차된 차량들의 경보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어요. 중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대장 김종훈 소령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이 소리가? 우리 부대에 헬기 착륙 예정이 있었나? 옆에 있던 행정보급관이 급히 일정표를 뒤적였어요. 아닙니다, 중대장님. 오늘은 아무 일정이 없는데요. 바로 그때 정문 초소에서 비상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문 초소. 정체불명의 대형 헬기가 부대 상공에 접근 중입니다. 지시를 요청합니다. 김종훈 소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정체불명? 대대 상황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대장 홍성철 중령이 급히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상황이야? 헬기가 왜 우리 부대에? 확인 중입니다. 대대장님. 하지만 이상한 게 이 헬기 일반적인 훈련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본부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 혹시
혹시 군단장님 전용 헬기 착륙할 예정 있어?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단장 전용 헬기요? 네, 지금 우리 레이더에 포착된 헬기가 군단장 전용기 식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사단장 정한수 장군까지 급히 정복 착용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내려온다고? 정한수 장군은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군단장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장군님,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문에는 이미 검은 제복의 군단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 온 건지 마치 헬기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헌병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면회실에서 아직도 키득거리며 농담을 주고받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헬기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저 소리? 헬기인데. 완전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호철 상병도 창밖을 내다봤어요. 뭐야, 훈련이야? 근데 이 날씨에? 하지만 곧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헬기가 부대 뒤편, 정확히 면회실 뒤쪽 공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기 착륙하려나? 근데 저 공터 착륙장 아닌데? 헬기는 점점 더 낮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 바람에 주변의 텐트와 임시 구조물들이 심하게 휘날리기 시작했어요. 면회실 창문도 강한 바람 때문에 덜컹거렸습니다. 와, 진짜 착륙하네. 근데 저거 뭔가 다른데? 일반 헬기 아닌 것 같은데? 마침내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헬기였고 측면에는 특별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군단장 전용기였습니다. 로터가 서서히 멈춰가면서 강한 바람도 점차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내려왔어요. 어깨에는 삼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승재 중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걸음걸이는 확고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면회실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키득거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승재 중장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실내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마저 작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중장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더니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카를 괴롭힌 건 누굽니까?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호철 상병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한승재 중장의 차가운 시선이 면회실 안을 훑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날카로웠고 그 시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어요. 평소에 큰 소리치던 선임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조카를 괴롭힌 건 누구입니까?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이호철 상병은 목구멍이 말라붙어서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급히 뛰어온 대대장 홍성철 중령이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정복을 급하게 입느라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군단장님, 예고 없이 방문하셨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한승재 중장은 대대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 제 조카가 면회를 왔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까? 성희롱이요? 대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중장이 손짓하자 따라온 헌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죠. 면회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호철 상병이 소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그거 진짜 내 여자야? 맛있겠다. 나도 입 좀 댈까? 녹음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이호철 상병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승재 중장은 영상을 중단시키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병사 간의 장난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품위입니까?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중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영 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 행위입니다. 바로 그때 사단장 정한수 장군이 숨을 헐떡이며 면회실로 뛰어왔어요. 정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군단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한승재 중장은 사단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 장군, 당신 부대 관리가 이 정도입니까? 민간인 여성이 면회를 왔다가 성희롱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한수 장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중장이 손을 들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까지 모두 직무정지입니다. 네, 직무정지요? 부하관리부실, 병영 문화개선 실패, 민간인 인권 침해 방조. 충분한 이유입니다. 한승재 중장의 시선이 이호철 상병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호철 상병입니다. 이호철 상병, 당신은 지금부터 영창입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호철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군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중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그 여성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급한지 알기나 합니까? 헌병들이 이호철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이호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에이, 진짜. 여자가 민간인인데 군인이 뭘 어쩌겠다고.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한승재 중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중장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조롱하고 모독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장이 잠시 멈추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군인도 아닙니다. 이호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헌병들이 그를 끌고 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면회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고 헌병들이 하나씩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재 중장은 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군단 직속 감찰단이 상주합니다. 병영 문화 전면 개선,
인권교육 강화, CCTV 시스템 점검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제 조카와 이등병 이도연에게는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십시오. 부대 전체 명의로 말입니다. 중장은 마지막으로 면회실을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승재 중장은 면회실을 나갔어요. 뒤에는 완전히 바뀐 분위기의 부대가 남겨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웃음소리와 농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부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승재 중장이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어제까지 부대를 지휘하던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이 모두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군단에서 파견된 임시 지휘관들이 부대를 접수했어요. 전 병사 집합,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민 중령이었어요. 그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평소에 큰 소리치던 선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병영 문화 교육을 매일 실시합니다. 둘째, 모든 공용 공간에 CCTV가 추가 설치됩니다. 셋째, 외부 감찰단이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부대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철민 중령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넷째, 어떤 형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도 즉시 영창 및 전역 조치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등병 이도연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어제와 달리 꼿꼿했어요. 주변 시선들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조롱하던 선임들은 이제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식당에서의 분위기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시끄럽던 식당이 조용했어요. 병사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밥 좀 더 줘. 평소 같으면 당연히 나왔을 이런 말도 이제는 죄송합니다. 밥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로 바뀌었어요. 급식 담당 병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옆에 있던 같은 기수 이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도연아, 어제 일 괜찮아? 응, 괜찮아.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헬기까지 오고 군단장이 직접 오시다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오후 훈련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평소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던 선임들이 모두 조심스러워해 했어요. 이등병 이도현, 훈련 준비 완료됐나? 네, 완료됐습니다. 도연의 대답 소리도 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모두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선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반말로 지시하던 것들이 이제는
이등병 이도현, 이렇게 해보겠나? 같은 정중한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시간 부대 전체에 특별 교육이 실시되었어요. 군단에서 파견된 인권교육 담당관이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인격을 무시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존중해야 하고 하급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 담당관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특히 성희롱이나 인격 모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병사들은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어제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교육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부대 뒤편을 산책했어요. 어제 소윤이 앉아있던 벤치가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벤치는 아직도 젖어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임시 대대장 김철민 중령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등병 이도현인가? 네, 맞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나?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화났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김철민 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 부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너도 당당하게 군 생활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생활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후임들을 괴롭히던 선임들이 모두 조용했고 불합리한 지시나 얼차려도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윤의 한 통의 전화가 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일 소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색빛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들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고 부대 곳곳에 고여있던 무릉덩이들도 점점 마르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이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훈련을 마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몇 주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연아, 오늘 면회 온다며? 같은 기수인 박민수 이병이 웃으며 물었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누구도 도연의 면회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 올 예정이야. 와, 좋겠다. 그 누나 정말 예쁘더라. 너 복 터진 거야.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런가? 점심을 마친 후 도연은 면회 준비를 위해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정복도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해서 입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문 초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등병 이도현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급히 면회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면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옷매를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면회실 풍경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병사들은 모두 정중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큰 소리나 거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CCTV도 새로 설치되어 있었고 면회실 한편에는 인권보호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구석자리 테이블에 소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하늘색 원피스에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윤아. 도연이 다가가자 소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오느라 고생했어. 둘은 마주 앉았어요. 몇 주 전에 그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변 시선들도 호의적이었고 누구도 불쾌한 농담을 던지지 않았어요. 여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소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제가 그날 너무 갑작스럽게 나가버려서.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요? 응.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평생 후회할 뻔했어. 근데 소윤이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삼촌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정적이었습니다. 오빠,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날씨도 좋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둘은 면회실을 나와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벤치 몇 개와 예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언제 생겼어요?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 면회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든 거래.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소윤아, 그날 정말 미안했어. 뭐가 미안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소윤이를 지켜주지 못한 거. 소윤이 도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그날 오빠 눈빛을 봤거든요. 내 눈빛? 네. 오빠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화나고 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때 알았어요. 오빠가 정말 저를 아끼고 있다는 걸.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을 피할 수 없다고. 그날 오빠 눈에서 그걸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면회객들과 병사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소윤아, 앞으로도 계속 면회 와줄 거지? 당연하죠. 오빠가 전역할 때까지요. 그럼 전역하고 나서도? 소윤이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당연하죠. 도연도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더욱 꽉 맞잡혔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둘은 그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전에 그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윤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그렇게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행복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고 도연의 군 생활도 평탄해졌어요. 어느덧 전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녁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은 동기들과 함께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부대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을 반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와, 진짜 저녁이구나.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동기 박민수가 감회에 젖은 듯 말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1년 6개월이었어요. 특히 그날의 사건은 그의 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녁식 전날 저녁, 도연은 부대 뒤편 정원에서 마지막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부대와도 작별이었습니다. 소윤과 처음 만났던 면회실, 그날 비를 맞으며 앉아있던 벤치,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정원을 걷던 중 멀리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기 소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특별한 차량이 부대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무슨 차지? 도연이 고개를 돌려 정문 쪽을 바라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군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어요. 잠시 후 부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전역하는 병사들은 모두 대강당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도연을 포함한 전역 예정자들이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간부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온 것 같았어요. 대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임시 대대장 김철민 중령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낯익은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한승재 중장이었습니다. 전역자들이 모두 입장하자 김철민 중령이 일어섰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승재 군단장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승재 중장을 보면 긴장이 되었거든요. 한승재 중장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몇 달 전과 달리 온화했어요. 분노나 엄격함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용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몇 달 전 이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는지 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전역자들도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조용해졌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곳이어야 해요. 중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고 정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축사가 끝나고 나서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전역자들이 한 명씩 중장과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긴장한 채로 중장 앞에 섰습니다. 이등병 이도연입니다. 한승재 중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수고 많았어, 이도연. 감사합니다. 중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 자신감도 생기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네, 맞습니다. 소윤이 이야기도 들었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도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승재 중장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 넌 그걸 증명했어.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고통스러운 시간들, 소윤과의 만남, 그날의 사건,
그리고 이후의 변화들까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다른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부당한 일에 맞설 줄 아는 사람 말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어요. 한승재 중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도연은 대강당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멀리서 한승재 중장이 다른 전역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그 무서웠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생활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한승재 중장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이었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는 푸른 나뭇잎들로 가득했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 된 이도연은 과 동기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MT 안 갈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약속이 있어서. 또 여자친구야? 너 요즘 완전 바보 됐다, 진짜. 동기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도연이 향한 곳은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소소한 하루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는데 그와 소윤이 자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소윤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2학년이 되었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두꺼운 책 몇 권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소윤아, 미안. 늦었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히려 더욱 성숙한 매력이 생겼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 이번에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었어요. 군대 내 인권 개선 관련 연구예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그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네, 저희가 겪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많은 군부대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많거든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오빠, 다음 주에 방송 출연하게 됐어요. 방송? 네, 교육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세상을 바꾼 작은 용기라는 제목이에요. 젊은이들의 사회 변화 경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래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 이야기도? 그럴 것 같아요. PD님이 인터뷰할 때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며칠 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도연과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소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도연 씨와 한소윤 씨 감사합니다. 두 분이 대학생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3학년이고요. 소윤이는 2학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도연과 소윤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희는 군 면회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요? 소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네, 사실 처음 면회 갔을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었어요. 성희롱을 당했거든요. 진행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희 삼촌이 군 간부셨는데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해당 부대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도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억울했지만 결국 그 일이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군대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작전처럼 시작된 면회였지만 결국 그건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투였어요. 전투라고 하시면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를 배우는 전투였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저희는 이겼어요. 소윤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 저는 군대 내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날의 경험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저는 졸업 후에 NGO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진행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녹화가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방송국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해질녘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빠 방송에서 말한 거 진짜예요? 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 응, 진짜야. 그날 한승재 중장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거든.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도연이 소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잘했지? 그날 포기하지 않아서. 네, 정말 잘했어요. 몇 달 후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년 후 도연과 소윤은 정말로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한승재 중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도연은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소윤은 군대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팀에 합류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던 도연이 소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일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 그러게요.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한 일인데. 작전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는구나. 소윤이 웃으며 도연의 어깨에 기댔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오빠. 물론이지. 창밖으로는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도 그들이 시작한 변화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